네, 도그칠지입니다. 여기는 캘리포니아 동남부에 있는 리버사이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LA에서 한 차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여기 메리어트 호텔인데 제 구독자 한 분께서 여기를 잡아주셔가지고 하룻밤 아주 푹 쉬었습니다. LA 한인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3분 정도 제가 구독자분들을 만나 뵀거든요. 그래서 너무 따뜻하게 잘 보살펴 주셔가지고 초면인데도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 계시는데 슈퍼챗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한 50%를 떼가거든요. 그래서 슈퍼챗보다는 본문 아래에 있는 후원 계좌 있잖아요. 거기에다 보내주시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건데 한 반밖에 닿지 않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5분 정도 보내주시는 분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독고투자지를 계속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11월쯤부터 올해 3분기나 4분기에 부동산 문제, 신용경색,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부딪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작년 11월부터 계속해서 폭락이 올 것이라고만 얘기를 했다고 해서 다 팔라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은 현금 비중이 60%지만 계속 올해 상반기는 40%였거든요. 폭락이 바로 올 거였으면 이미 다 100% 팔아놓고 기다리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지레 겁먹고 그냥 다 파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분기 실적에 나오는 7월, 8월 이때쯤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더 늘릴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60% 정도 되는데 한 80%에서 100% 정도? 이 정도 수준까지 늘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어차피 또 뭐 어닝 서프라이즈다 하면서 장난칠 거거든요. 기대치를 예상치를 한참 낮춰놓고 이제 실적이 그거보다 올라오면 또 이거 어닝 서프라이즈다 하면서 이제 올린 이런 시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뭐 5년 넘게 봤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어닝 서프라이즈 아니라 어닝 쇼크 전체 시장이 어닝 쇼크인 적이 없었잖아요. 2분기 같은 경우에도 70% 이상 거의 80% 가까이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니까 진짜 예상을 너무 못하는 게 바로 이제 주식시장이고요. 이거를 이제 이용해 먹는 증권사들의 그런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증권사들의 행태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대부분의 포지션은 롱이기 때문에 월가 같은 경우에도 주식시장에 올라야지 화랑이 돼야지 거래도 늘어나고 자기들도 포지션으로 돈을 벌고 매매 수수료도 얻을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월가에서 숏 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 전체 비중에서 숏은 5%도 안 될 겁니다. 숏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5배 이상 롱 대비로 해서 5배 이상 스트레스가 많고 또 리서치도 많이 하고 또 견뎌야 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물론 그 고진감래라는 게 있잖아요. 엄청 힘든 상황에서 수익이 나면은 이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제가 한번 그걸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가 다 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추천드리지 않고요. 뭐 저뿐 아니라 많은 투자의 구루들이 숏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를 따라오지 마시고 구루들의 이야기를 따라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도 구루들을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따라가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고전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일단 제가 영상을 샌프란시스코하고 LA에서 그 슬럼 지역들이 또 다운타운에 있어요. 미드타운. 그 상업지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다 찍고 좀 충격을 좀 받았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이제 오시면 좋겠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번 찍었고 LA에서 한번 찍었는데 왜 공실률이 서부 지역이 많고 동부 지역이 더 적은지 어떤 이유로 어떤 유래로 어떤 계기로 노숙자들이 전 미국에 있는 노숙자들이 서부 쪽으로 최근 10년 동안 이렇게 물밀듯이 왔는지 오히려 미국 중부 엘라베마 같은 그런 지역들은 거지들이 노숙자들이 숫자가 줄었어요. 대신 서부 쪽은 기업 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실체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 저도 마찬가지고 왜 서비스 물가가 안 떨어지나 그동안 왜 많이 올랐었나 그 이유를 첫 번째로는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팬데믹으로 목숨을 잃은 부분 그래서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든 부분 그리고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일할 필요가 없는 은퇴자, 조기 은퇴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줄어든 거.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공실률이 늘어난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재택근무를 얘기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택근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지에 있는 분들한테도 제가 물어보면은 재택 때문에 사람들이 업무지구에 가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들이 그 IT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판교 같은 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본 거는 노숙자들이 그 지역을 점령해버린 겁니다. 거의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노숙자들이 텐트를 치고 행인들을 쳐다보고 행인들에게 말을 걸고 행인들한테 행패를 부리거든요. 그럼 그 지역에서 이제 자영업을 하신 분들은 1층에서 뭐 델리집을 하거나 뭐 편의점을 하거나 식당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제대로 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고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고, 아무리 이제 재택근무가 이제 일상화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종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출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심에서의 그 공실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도심뿐만 아니라 LA 같은 경우는 도심 바로 옆에 완전 어마무시한 그 노숙자 타운이 있거든요. 바로 도심 옆에. 거기는 대부분의 그 상점들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셧다운 해버린 상태. 그 마을, 그 동네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공실률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 제가 살았던 동부보다는 서부가 월등히 노숙자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부터 아래에 있는 오레곤주의 포틀랜드, 그리고 그 아래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와 LA, 코스트 쪽 해안가에 있는 그런 도시들은 정말 장난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그쪽이 아니더라도 그 안쪽에 있는 뭐 세크라멘토라든가 해안에서부터 좀 1시간 이상 떨어진 곳들, 이런 것들도 노숙자들이 상당히 많이 길거리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악취도 엄청나게 나고 위험하고 치안 비용도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업용 부동산 그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제 지방 중소은행들이 투자를 했잖아요. 이런 은행들이 부실화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노숙자들이 상업용 부동산을 위태롭게 만든 1등 공신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등 공신은 되지 않나. 재택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노숙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상업용 부동산이 어려지다면 노숙자들이 금융 신용경색을 몰고 온 그런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나중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가 문제가 다시 화두가 되고 있어요. 작년부터 저는 계속해서 물가가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고 잘 안 떨어질 거라 말씀드렸는데, 이제 안 떨어지는 수준을 넘어서서 조금 반등을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금리를 유지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고금리 유지가 아니라 금리 인상이 한두 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돼버렸죠. 제도권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거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준 위원장들이라든가 이런 분위기가 나오니까 이제 다시 의견들을 바꾸는 그런 것도 보이는데, 저는 어쨌든 작년 11월부터 그런 얘기를 해왔고요. 고금리가 계속 지속이 되면 애들이 못 버틴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작년에 FTX가 터졌고, 올해는 은행들이 몇 개씩 터져서 지금은 쉬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옐런 의장도 한마디 했잖아요. 더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그런 멘트를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얘기했었죠. 그에 비해서 주식시장은 아주 천진난만하죠. 저는 뭐 이렇게 해도 돈을 벌고 저렇게 해도 돈을 벌고, 돈을 벌면 장땡 아니야 내가 얘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는데, 근데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그렇게 투자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늘 투자하다 보면 한 번 깨질 때가 있는데, 그 깨질 때 번 거를 다 한꺼번에 뱉어내는 경우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고,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투자를 하지 않고요. 뭐 그렇게까지 막 가슴 졸이면서 투자하는 그런 공격적인 투자법은 저는 그렇게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한테도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도 않고, 굉장히 리스키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막 벌어야 할 만큼 그렇게 돈이 모자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채널을 보실 필요가 없죠. 여기는 좀 제가 볼 때는 정석적인 투자를 하고 좀 깨끗한 투자를 하고 안전한 투자를 하는 그런 분들이 채널을 좀 봐주시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고, 버핏 얘기하면 또 이제 경기 일으키시고 이제 닭살돋아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잃지 말라라고 하는 게 이제 투자의 원칙이에요. 깨지는 횟수를 줄이거나 그 폭만 줄여도 투자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이틀 전에 고속도로를 쫙 타면서 엔비디아를 보면서 진짜 뭐랄까 숏을 치고 싶다, 강렬하게 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상방이 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제 하방이 기다리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제 원칙은 그래요. 이거는 분명히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숏을 치면. 근데 저는 숏을 안 치는 게 저의 투자의 목적, 투자의 원칙이기 때문에 절대 이 원칙을 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원칙 같은 걸 제가 만들어 보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잖아요. 그것만 지켜도 정말 안 깨질 거예요. 덜 깨질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 테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기관 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배터리 관련된 부분은 LG 에너지 솔루션 요거밖에 없고요. 나머지 종목들은요 개인들이 올린 게 많습니다. 뭐 개인들이 돈이 얼마나 있다고 그런 무거운 종목을 올리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봤는데, 기관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따라서 올린 게 아니고요, 거의 고점 부근에서 팔고 나서 좀 빠지다가 다시 개인들이 그걸 또 말아서 올리더라고요. 그걸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올렸는데, 근데 그게 이제 또 지금 빠진 상태에서 한 15% 20% 빠졌나요? 그래서 고점을 잡은 굉장히 많은 개인들이 있는 것 같고, 늘 그런 식으로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고점을 만든 거는 개인이고, 버블을 만든 것도 개인이고, 하여튼 생각을 해보세요. 기관 투자자가, 기관 자금의 대부분 이제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이거든요. 에코프로 같은 그런 배터리 잡주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할 때 그거를 따라서 삽니까? 손님들, 고객들 돈인데 안 사거든요. 그거를 따라서 기관도 같이 샀기 때문에 잡주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주식시장을 아주 모르는 분들이죠. 기관 중에서 뭐 국민연금도 기관이거든요. 국민연금이 에코프로 같은 잡주가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서 막 삽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면은 버블이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칩니다. 그리고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도 버블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도를 어느 부분에서 했던 거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일주일인가 열흘 동안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더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개인이 다 만든 거죠. 결국 피해는 누가 본다? 개인들이 보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1년 뒤, 미국의 1년 뒤 물가 예측치가 4.5%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다 예상했던 바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예상했던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LA에 있는 구독자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미국에서 살아보신 분이라든가 미국에 계신 분들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스페니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인구의 한 15% 정도? 그 정도 될 거예요. 거의 흑인 정도만큼. 동양인은 10%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일하는 곳들이 약간 3D 업종들이 많아요. 뭐 식당이라든가 뭐 물류라든가 좀 힘든 부분들이 많거든요. 서비스업에 굉장히 많고, 뭐 공장 같은 데도 많이 이제 일을 하시는데, 팬데믹이 터졌을 때 이분들이 많은 부분 자국으로 돌아갔대요. 왜냐하면 1년 반 동안 거의 미국이라는 나라가 닫혀있는 동안 그 식당도 못 열고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할 게 없잖아요. 월급을 받으면, 이분들은 월급을 받으면 월급의 일부를 아니면 일부 절반 뭐 다 다르겠지만 본국으로 보내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의 돈으로 나라가 어느 정도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돈을 보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은 돈으로 거기서 힘들게 렌트비 내고 집값 내고 그리고 먹고 사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임금이 거의 뭐 한 10배 수준 가까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멕시코나 이런 라틴 아메리카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든 목숨을 걸고라도 넘어와서 이민을 오거나 아니면은 불법 체류를 하거나 아니면 정당하게 멕시코에서 미국까지 매일 출퇴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많이 돌아갔어요. 왜냐면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고 식당이 문을 닫아버리고 서비스업들이 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품 돌아가야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아직 미국으로 못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면 트럼프 시절에 만들어 놓은 그 법이 있거든요. 반이민법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5월달, 그러니까 오늘 6월 1일이니까 5월부로 만료가 됐는데, 그게 끝나면 좀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화당이 그 법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민자들이 못 들어온 거죠. 못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 법이 다시 발효가 되면 계속해서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온 게 굉장히 지속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죠. 그 법이 없던 때에 비해서. 그렇게 되면 서비스업 물가지수는 계속해서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인타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예전에는 그 서빙을 한국 분들이 아니라 스페니시 분들이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 몸값이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아무래도.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 서비스업이 이게 올라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낮잖아요. 엄청 낮잖아요. 3.5%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바이든은 그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실업률이라는 게 1%만 올라가도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실업률이 낮을수록 내년에 있는 대선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부러 바이든도 이민을 좀 막는 것 같고, 이걸 어떻게 보면 경기 화랑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히스패닉들은 계속해서 올라오긴 할 겁니다. 지금도 뭐 하루에 적지 않은 숫자들이 불법 이민이든 뭐 정상적인 이민이든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족분들이 채워질 때까지는 고물가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저물가, 10년 동안 돈을 엄청나게 풀었지만 저물가가 지속됐던 이유의 두 번째는 중국이거든요. 중국은 공산품들을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나라고,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뭐 어마무시합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왔고 트럼프 시절 때 엄청나게 이제 중국을 때렸잖아요. 무역 전쟁 하면서. 그런데도 그때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로 또 더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미국의 그 대중 무역 정책은 완전히 실패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 올라왔는데 중국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일단은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라왔고, 중국 자체로도 인플레이션이 없진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또 임금도 올라왔고,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수출하는 공산품 가격도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수출하는 그런 물품들 이런 걸 보면은 예전에는 완전 저렴한 저가 상품만 팔았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이 있는 것들, 퀄리티가 조금은 좋아진 것들을 보내기 시작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저가 상품들에서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간 상품들을 수출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여러 나라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그걸 이제 받아서 수입을 해서 내수 시장에 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시가 부족해서 서비스 물가가 올라가고, 중국이 수출을 조금 더 좋은 퀄리티에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수출을 하다 보니까 공산품 물가도 조금 올라간 거고, 그래서 같이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래 들어서 공산품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체가 됐고, 서비스 물가만 조금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인 거는 아무래도 공산품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리기가 이제 힘드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원자재 가격도 어느 정도 이제 정체가 지난 1년 동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구독자분들한테 또 배우는 게 제일 많은데, 또 다른 구독자분 이야기로는 지금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주고 있대요. 이거 좀 충격적이거든요. 지금 대출 허가가 났는데 캔슬해버리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신규 대출이 굉장히 어렵대요. 그리고 이제 대출 담당자, 은행에 있는 대출 담당자들의 그 서베이가 있어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출을 할 것이냐 이런 서베이가 있는데, 이 지표도 굉장히 지금 악화된 상태. 대출을 줄이고 있고 대출을 더 안 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게 거의 역대급으로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9월달, 10월달, 11월달 제가 말씀드렸던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이때 만기가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상업용 부동산, 이것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은행들이 지금 예금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형은행도 마찬가지고 소형은행도 마찬가지거든요. 가파르게 빠지는데 대출을 연장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돈이 없잖아요. 돈이 줄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출을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담화가 크거든요. 당연히 빌딩에 대한 대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규모가 크겠죠. 이거를 연장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숫자가 줄어드는 거고. 그럼 상업용 부동산에서의 손실, 상업용 부동산 펀드에서의 손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도 굉장히 주식시장이 비싼데 더 하반기 때 더 비싸질 거는 뭐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근데 저는 아주 용감하게, 무식하다 보면 용감하다 말이 있듯이 그 상황에서 저는 제 소중한 돈을 여행 자금이든 은퇴 자금이든 이런 데다가 투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객기를 부리신 분들은 객기를 부리시고, 근데 우리가 2020년, 2021년에 엄청난 그 버블이 있었잖아요. 특히 소형주들, 텔라닥이라든가 C3AI라든가 좀 굉장히 많은 그 밈주식 같은 것들, 그런 거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이 그 수익을 향유하려고 했지만 대부분은 다 깨졌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보면 상승은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근데 하락은요 대체로 폭락입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있기 때문에 팔 때는 시장가, 대놓고 팔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지정가로 해놓고 팔기보다는 폭락이 오게 되면은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빨리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장가로 때립니다. 그래서 폭락은 굉장히 가팔라요. 이럴 때는 우리가 손을 못 써요. 왜냐면 그 지금까지의 수익을 계속해서 향유하고 싶고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블 끝에서 매수를 해요. 그래서 조금만 빠져도 손실 구간이거든요. 그럼 본전 생각 때문에 고점에서 못 팝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아주 단시간에 마이너스 20%, 30%, 40%, 50%가 되는 거고, 50%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이제 존버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폭락을 했던 소형주들은 지금 대부분 마이너스 70%, 80%, 90% 이렇게 된 상황이고, 이런 거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버블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100번을 제가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늘 시장은 폭락 전에 한껏 밀어 올린 뒤 폭락시킨다. 이거는 정말 튤립 광풍 때도 그렇고, 튤립 광풍이 한 1700년대인가요? 인간의 심리라는 게 진짜 많이 좌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은 그냥 역사의 사실, 역사적인 이야기로만 생각하겠지만,
인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지난 2년 전에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장에 바보들이 넘칠 때 돈을 벌 수 있는 승리자가 돼야 되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 다음 영상은 아마도 멕시코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 3일 뒤에는 이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미국 당국에서 빨리 넘어가라고 이메일이 왔어요. 90일 넘어가지 말라. 참 이것도 좀 그 전에 나가라라고 이메일이 와서 불법 체류자가 되면 제가 내년에 미국에 다시 못 오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미국에서의 마지막 독거 투자지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운전하면서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에 대한 생각도 여러 가지 하고 사실은 이제 이번에 디폴트 그 셧다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이거 2011년도가 10년도에 터졌을 때도 그냥 뭐 동사무소 문 닫은 정도 수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물론 이제 신용평가를 강등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다들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지나가는 분위기고요. 시장 뭐 1, 2% 움직이는 거야. 뭐 늘 있는 거니까 그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얘기를 드렸었고 그대로 이제 맞게 가고 있습니다. 다 정치적인 싸움이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미 국채가 어떤 프로세스로 팔리는지 이런 업무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재무부가 미 국채를 이제 팔고 어떤 집단들이 이걸 사고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로 채권이 우리한테 오는지 뭐 TMF 같은 ETF를 사게 되고 아니면 국채를 아예 그냥 생으로 사게 되고 기관들은 어떻게 매매하고 이런 건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타결이 갑자기 됐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너무 바쁘게 여행을 했기 때문에 저 오레곤에서부터 여기 캘리포니아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녹화를 할 그 타이밍 놓쳤는데 이제 돼버려가지고 이게 여행을 하면서 뭔가 영상을 찍고 또 영상을 만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멕시코 있을 때는 좀 더 여러분한테 좀 디테일하고 좀 체계적인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호텔에서 이제 한 달 동안 쭉 이렇게 있으면서 편하게 있으면서 밀린 미국 영상 만들고 또 책도 쓰고 미국에서의 그동안의 독거 투자였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체크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